예, 안녕하세요. 김용입니다. 오늘은 부당 노동행위 구제 신청에 대한 아주 중요한 판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가 조금 복잡하게 됐는데요. 제가 그림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좀 설명을 드리고 쟁점이 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조가 이제 Y택시가 있었고요. 이 택시 회사의 상무이사 A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에 을노조가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을노조 위원장이 갑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에 병노조도 지금 존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이 Y택시의 상무이사 A가 을노조 위원장 갑에게 이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식의 대화를 나눈 거죠. 앞으로 병노조하고는 연대하지 마라. 이런 식의 대화를 나눴고요. 그 다음에 당신도 만약에 노조 활동을 안 하면은 내가 좋은 택시를, 새 택시를 제공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발언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배개입의 분호가 성립이 됐어요. 그건 전제로 깔겠습니다. 원래 그것도 하나의 쟁점이 될 수가 있는데 일단 언론을 통한 분호 성립이 된 거다 전제로 까시고요. 그런데 이 분호에 대해서 지금 누가 이제 구제를 신청했냐면 을노조 위원장 갑과 병노조가 신청을 했고요. 자, 누구에게 이제 구제 신청을 했냐면 누구를 상대로 Y택시의 상무이사 A와 Y택시를 상대로 해서 이제 분호에 대한 구제 신청을 제기한 구조입니다. 여러 가지 쟁점들이 이 속에 녹아 있어요. 첫 번째로 상무이사 A가 과연 구제 신청에 피신청인 적격이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문제 하나. 자, 이건 뭔가 하면은 원래 이제 상무이사 A는 부당노동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금지 행위에 주체는 되는 구조입니다. 과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 신청에 대한 적격이 될 수 있냐. 과거에는 주로 사업주가 피신청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이 케이스는 사업주가 아니고 사업주를 위해서 행동하는 자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그럼 과연 상무이사 A는 이게 사업주가 아닌데 피신청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문제가 하나 들어올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지금 이 언론 발언은 상무이사 A가 을노조 위원장 갑한테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병노조가 구제를 신청했어요. 그럼 과연 병노조가 과연 신청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문제 하나. 자, 세 번째로 지금 이 행위는 Y택시의 상무이사 A가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A에 대한 이제 문제인데 과연 그럼 Y택시의 분으로도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제 상무이사 A의 그런 언론 활동들이 자, Y택시의 분으로도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 자, 거기에 대한 세 가지 쟁점을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판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씩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구제 명령의 상대방인 사용자의 범위를 좀 보자 이거죠. 자, 이건 왜 그런가 하면 과거의 판례 시각은 두 가지로 좀 구분을 했어요. 하나가 분호에 대한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될 금지 행위 주체. 자, 이 행위 주체와 그 다음에 이 분호에 대해서 있게 되면은 구제명령을 해야 될 구제명령 이행의 주체. 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일종의 금지 행위 주체로서는 넓은 의미의 사용자가 인정이 된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이 사용자에는 우리가 사업주, 사업 경영 담당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로 해서 행동하는 사람, 이게 다 포함되는 구조인데 나중에 구제 신청할 때는 구제명령 이행의 주체로서는 여기서 말하는 사용자는 이제 사업주에 국한되는 것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설사 이 금지 행위를 이제 상무가 했다고 하더라도 이 구제명령의 상대방인 사용자는 Y택시, 그러니까 사업주에 국한된다. 이게 과거의 판례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판례에서는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이 금지행위 주체로서의 사용자와 구제명령의 상대방으로서의 이 사용자는 같다. 굳이 이걸 다르게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서 상무이사도 구제명령의 상대방인 사용자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런 판례가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자, 한번 그 판례 내용을 좀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제명령의 구제신청과 구제명령의 상대방인 사용자에는 사업주, 사업 경영 담당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로 해서 행동하는 사람 모두 포함된다. 그러니까 상무이사 A도 피신청인 적격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판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판례가 이렇게 봤을까요? 한 세 가지를 세우게 됩니다. 노동조합법 81조에서는 부당노동행위에서는 안 되는 금지행위 주체를 지금 사용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노동조합법 82조에서는 여기에 대한 구제명령 상대방으로서도 사용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81조에서의 이 분호 행위 주체로서의 사용자, 82조에서 말하는 이제 구제명령에 대한 상대방으로서의 사용자, 이 사용자의 범위를 굳이 다르게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1조에 정한 사용자의 범위하고 82조에 정한 사용자의 범위를 같다고 해석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일관된다. 이런 얘기를 내세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이제 노동조합법은 왜 사용자의 범위를 만들었는가 하면, 넓혀놨는가 하면, 이 노동조합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겁니다.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배려에 있는 거죠. 사용자를 사업주에 국한하지 않고 사업 경영 담당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자업주로 해서 행동하는 자로 확대한 이유가 어차피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겁니다. 따라서 분호에 대한 구제 신청에서 피신청인 적격 존부를 판단할 때도 뭐 굳이 이렇게 사업주로 한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와 같은 정책적 배려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내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제 명령을 이제 발할 때 우리 판례의 기본 입장은 이 구제 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법률적이고 혹은 사실적인 권한이나 능력을 가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구제 명령의 기본적인 목적은 이걸 예방하고 제거하기 위한 사실적인 권한과 법률적인 권한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게 중요한 구조인 것이지 굳이 사업주에 이걸 한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내용을 내세우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구제 신청과 구제 명령의 상대방인 사용자의 범위도 굳이 사업주로 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판례 입장이 된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판례예요. 기억을 하시고요. 자, 두 번째로 또 하나 특이한 내용이죠. 이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누구에 대해서 지금 분노를 했는가 하면, 지금 이제 YTX의 상무이사 A가 이제 근로자 YTX 노조의 근로자 갑에게 지금 언론으로 회유를 한 겁니다. 그런데 병이라고 하는 노동조합이 지금 여기에 대한 분호에 대한 구제 신청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과연 병도 이에 대한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자, 여기가 문제가 된, 즉 분호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그 특정 노동조합이 아니 그 발언 때문에 우리의 권리가 침해당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그 노동조합이 자신의 명의로 분호에 대한 구제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자, 여기에 대한 것들이 다투졌어요. 자, 판례에 따르게 되면은 먼저 이걸 인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설명을 합니다. 일단은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보게 되면 노조에 가입하려고 하는 그런 그 근로자 혹은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 이 근로자 개인에 대해서 이제 분호가 있는 경우에도 노동조합의 권리도 침해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사용자의 분호가 있는 것은 근로자였는데 그 근로자에 대한 행위가 노조의 권리에 대한 침해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의 명의로 분호에 대한 구제청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권리가 있다, 알고 있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노조에 가입을 하려고 하거나 다른 노조와 연대하려고 하는 노조에 대해서 사용자의 분호가 있는 경우에도 이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현재 이 특정 노조에 가입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병노조와 연대하려고 하는 그런 노조가 있는 겁니다. Y노조가 있는 거죠. 그러면 Y노조에 대한 분호 행위 때문에 사실은 병노조의 권리도 침해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병노조, 이 특정 노조가 분호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경우에도 병노조의 이름으로, 병노조의 명의로 분호에 대한 구제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A 상무이사가 갑에게 이런 발언을 한 거지만 병노동조합도 자신의 단결권이 침해될 수 있으니 이걸 이유로 해서 분호에 대한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나름대로 상당히 중요한 판례 법리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러면 이 발언을 누가 했는가 하면, 이 발언은 지금 상무이사가 한 거예요. A 상무가 한 거죠. 그런 경우에 지금 Y 택시를 상대로 해서 분호에 대한 구제 신청을 제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행위를 이제 사업주로 해서 행동하는 사람, 이 사람의 행위가 분호가 되는 경우에 이러한 행위가 과연 Y 택시의 사업주의 분호로도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문제인 거죠. 예,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 가능할까요? 어차피 이 사업주를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 이 사람이 사업주가 권한을 준 겁니다. 사업주가 책임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뭔가 지배 개입을 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사업주의 분호로도 인정할 수 있다. 이게 판례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업주가 이런 경우에 좀 억울할 수도 있겠죠. 아니, 나는 상당히 이 사람의 선임이라든지 업무 수행에 대해서, 감독에 대해서 상당한 주의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개인의 문제인 거다, 이런 식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Y택시는요, 이 분호에서 책임을 벗어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에 대한 주장, 증명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는 거죠.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다라고 한다면 상무이사 A의 발언은 사업주인 Y택시의 분호로도 인정할 수가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판례는 상당히 이제 최근 판례치고는 이제 중요한 판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분호 파트를 보실 때 과거와 달라진 그런 판례 시각을 보여준 판례니까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이 판례는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판례 강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